여러분, 혹시 이제 퇴사만 하면 내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퇴직금이랑 저축해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곤 하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토록 열심히 모아놓았던 10억도 막상 은퇴 후엔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으로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또 은퇴라는 전환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막연히 10억이 있으면 노후 생활은 걱정 없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퇴직 후 돈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경험을 하면 엄청난 불안과 후회를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나도 미리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하고 많이 느끼곤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이런 퇴사 후 10억의 악몽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부동산 투자에 몰빵했다가 고점의 함정에 빠진 경우. 첫 번째 이야기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김씨 가명은 퇴직 직전까지 열심히 모은 퇴직금과 그간 불려온 자산을 합쳐 대략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잘 굴려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주변에서 요즘은 역시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부분을 투자했다고 해요. 마침 아파트 값이 치솟는 시기였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례가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김 씨가 매수한 시점이 다소 고점이었어요.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고 시장은 점점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게다가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물이 잘 안 팔리면서 종잣돈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은퇴 후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없으니 모아둔 돈에서 계속 생활비를 쓰게 되고 집이 팔리면 원금이라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뒤늦게나마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고 보유세와 유지 비용은 매년 늘어났어요. 결국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줄줄 새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으면서 자산이 사실상 묶이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 입장에선 분명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쥐고 시작한 노후였는데 마치 유동성이 없는 벽돌 덩어리를 안고 있는 기분만 드는 거죠. 배울 점. 마이너스 은퇴를 앞두고 한 번에 크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마이너스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자산에 전부 몰빵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배당 주식, 채권, 임대 수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해요. 마이너스 은퇴 후에는 원금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2. 자영업 창업으로 노후 보너스를 날린 경우.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가게 하나 차려서 내 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분이에요. 마침 퇴사할 즈음에 퇴직금과 모아둔 돈, 거기에 운 좋게 상속받은 약간의 자금까지 합쳐 10억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라면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하나쯤은 가능하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내가 30년간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유명하다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았고 일단 2억 정도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리모델링에 투자했습니다. 오픈 초반엔 신기하다고 찾아온 손님들이 꽤나 많아서 이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바로 체인점 한두 곳 더 늘리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몇 달 지나고 보니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경쟁업체도 우후죽순 생겨서 가격 경쟁에 시달렸죠. 인건비와 월세, 재료비가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더디게 오르는 형국이 된 거예요.
여기에 소위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계속 빠져나가니 기대했던 수익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버리기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 포기하면 인테리어비, 기계설비비, 심지어 위약금까지 몽땅 날아가거든요. 결국 박 씨는 가게를 유지하려고 처음에 모아놨던 자금을 계속 투입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투입한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고 퇴직금과 상속받은 돈까지 몽땅 날린 상태에서 망연자실해졌죠. 몇 억이면 노후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업이라는 애착 때문에 투자 시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고 해요. 배울 점. 마이너스 은퇴 후 창업은 꿈과 열정만으로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마이너스 실제로 해당 업종에서 일해보거나 소규모부터 테스트해보면서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해요. 마이너스 퇴직금과 전 재산을 한 방에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소액으로 조금씩 시작해보고 반응을 본 뒤 확장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3. 가족 부양과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진 경우. 세 번째 사례로는 이씨 가명을 들어볼까요? 이분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했던 분이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는 크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저축만 해오다가 퇴사할 무렵 대략 1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목돈이 있으니 이자로만 살아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로는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차례차례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 자금으로 몇 천만 원을 도움 주었고, 둘째는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투자 혹은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당장 자식들이 어렵다고 하니 모른 척하기 어려운 마음에 조금씩 꺼내서 도왔죠. 거기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크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간병비와 추가 치료비 등으로 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이 씨가 느낀 건 내가 퇴직했어도 여전히 가족을 챙겨야 할 책임이 많구나라는 무거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몇 년 지나니까 본인도 슬슬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검진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병원비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몇 년 사이에 1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씨는 생각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어요. 연금도 수령하지만 기대만큼 넉넉하지 못해 생활비로 보태기도 빠듯했고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적금과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 부양 이슈와 의료비로 인해 긴급 자금이 크게 나가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배울 점. 마이너스 가족을 위해 써야 할 돈, 긴급 의료비 등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적절한 보험 가입, 연금 설계, 의료비 및 간병비 대비책 등은 은퇴 전에 반드시 미리 고려해야 해요. 마이너스 은퇴하면 더 이상 지출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은퇴 후 재무 설계를 위한 팁?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은퇴 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돈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해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물론 완벽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팁들을 정리해 볼게요. 분산 투자 앤드 안정성 확보. 은퇴 자금은 투자의 공격성보다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해요. 이미 모아놓은 자산을 크게 불리려는 마음보다는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면 좋습니다. 필요 자금, 여유 자금, 투자 자금 등을 분류해서 절대 쓰지 않아야 할 돈 생활비, 긴급 자금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금융상품이나 예적금에 넣고 그 외 일부만 위험 자산에 배분하는 식이 바람직합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에는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 수입, 배당금, 연금 등
정기적인 현금 유입을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도 훨씬 커집니다. 자영업 내 꿈 실현이라면 적은 비용부터 시도. 혹시 은퇴 후 창업이나 자영업을 꿈꾼다면 무작정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해요. 본인이 직접 그 업종에서 알바로 일을 해본다든지 소규모로 먼저 운영해본 뒤에 더 해볼 만하다 싶으면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안전해요. 가족 이슈와 의료비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 자녀들이나 부모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상품도 잘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가입하는 걸 권장드려요. 계속해서 지식을 업데이트하자. 퇴직했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서 너무 멀어지면 새로운 투자나 금융상품, 정책 혜택 정보를 놓치기 쉬워요. 꾸준히 경제 뉴스를 읽고 세금 제도나 연금 제도 변경 사항도 체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우리가 흔히 10억이라는 금액을 얘기하면 와, 그 정도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는데? 라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여러 변수가 훅훅 치고 들어오다 보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액수라는 걸 많은 은퇴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 자영업 창업 실패, 가족 부양과 의료비 문제 등 은퇴 생활에는 돈 들어갈 구석이 너무 많고 한 번에 큰 지출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사 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격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 내 건강과 가족의 상황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그러니 직장에 다닐 때부터 미리 대비하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계획을 점검하며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수적이죠. 결국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아뒀느냐로만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굴리며 내 삶에 맞게 최적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봐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사람의 사례가 조금은 무겁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고이자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퇴사 후 10억의 악몽 대신 퇴사 후 행복한 노년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이 현명하고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안정감 있는 마음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 후 청소와 같은 활동이 비참한 노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청소나 다른 집안일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청소에 대한 재조정을 해보면 1. 경제적 기반 마련.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다면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도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원한다면 청소 서비스 같은 외부 도움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2. 생산적인 일과 기록. 청소는 단순한 반복적 노동이 아닌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정신적으로 여유를 찾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메모와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정리하고 청소를 일종의 명상이나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관계 재정립. 은퇴 후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라는 활동이 가족과의 공유 활동이나 건강한 소통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구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봉사활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죠. 청소를 비참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청소를 의무나 필수 노동으로만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환경을 돌보는 자기 관리나 자립적인 삶의 유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청소는 비참한 노후의 상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기반과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며 삶을 정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건강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청소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 비참한 노후의 상징일까요? 우리 사회는 흔히 은퇴하면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라고 여기죠. 그래서 청소나 집안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비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소는 단순히 몸을 쓰는 노동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은퇴 후 청소가 비참함이 아닌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죠. 사례 1. 자립적인 삶의 상징, 김씨의 이야기. 김씨 68세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랜 꿈이었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나 요리를 도와주던 가사 도우미는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쓸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은퇴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청소를 통해 일상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집안을 보면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집을 돌본다는 자립심도 생겨났죠. 청소라는 게 단순히 먼지를 없애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돌본다는 느낌이랄까요? 의외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청소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자립적인 삶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김 씨는 청소를 통해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되찾았고 경제적으로도 절약하는 동시에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활동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례 1. 심리적 안정의 도구, 이 씨의 경험. 이 씨 72세는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며 더더욱 무기력해졌죠.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를 불러 청소를 맡겼지만 청소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인터넷에서 청소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직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았지만 조금씩 청소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소를 하면 묘하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면서 뭔가 해결된 기분이 들었죠. 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청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씨는 청소를 하나의 일상적 명상으로 받아들이며 매일 아침 작은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청소가 더 이상 비참한 노동이 아닌 심리적 안정을 찾는 도구가 된 것이죠. 사례 3. 가족과의 연결고리,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65세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자주 오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던 박 씨는 무언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박 씨는 자녀들이 방문하기 전에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본 자녀들은 감동했고 이후부터 자주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자녀들과 함께 쓸 공간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박 씨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자녀들이 올 때마다 집을 단장하는 것도 재미있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라고 박 씨는 이야기합니다. 박 씨의 경우 청소가 가족과의 소통과 연결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통해 자녀들과 더 가까워졌고 가족의 유대감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청소는 때로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삶의 한 부분일 뿐 비참함이 아니다. 청소는 은퇴 후 삶에서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청소가 단순히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청소가 비참한 일로 느껴지느냐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적인 청소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청소는 곧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자립심을 상징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참한 노후란 결국 자신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청소와 같은 작은 일조차도 삶을 정돈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자립적인 은퇴 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방법, 청소를 넘어 삶을 돌보는 태도. 앞서 청소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은퇴 후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삶의 관리자로서 자신을 재정립하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을 직업인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업적 정체성만으로 자신을 규정할 수 없죠.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삶의 관리자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청소는 그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자잘한 것부터 스스로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죠. 삶의 공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삶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방식의 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능동적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리듬 만들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정한 리듬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자유가 주어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때 일상적인 청소나 집안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청소를 하고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는 기회를 줍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청소나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하면 일상의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청소를 통해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작은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간단한 청소를 하거나 식사 후 식탁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면 일상이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느껴집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정돈된 환경에서 더 나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3.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역할 발견하기. 청소나 집안일을 혼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나 손녀와 함께 방을 정리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박 씨의 사례처럼 청소를 통해 자녀들이 자주 집을 방문하게 되거나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집안일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와 집안일을 통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박 씨 부부의 새로운 취미.
박씨 70세 부부는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함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특별한 취미도 없이 매일 TV만 보고 박 씨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죠. 그러던 중 부부는 함께 집안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나 요리 등 일상적인 일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박 씨 부부는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면서 이때 서로 대화를 하거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단순한 노동이 아닌 부부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된 것이죠. 오히려 청소 덕분에 남편과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청소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청소는 때로는 가족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들이 가족 간의 연결을 돕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참한 노후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 은퇴 후 청소가 비참한 노후를 의미하느냐는 개인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나 집안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돌보고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의 소통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을 얻고 일상의 리듬을 찾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청소는 더 이상 비참한 노동이 아니라 풍요로운 노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청소는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은퇴 후의 삶이 마치 손에 잡힐 듯한 막연한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요? 특히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진 공무원들도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삶을 꾸려가는 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연금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부족하다며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공무원 연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함께 현실을 확인해 보시죠. 공무원 연금의 진실. 은퇴 후 이 정도 받는다고? 50대와 60대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공무원은 연금이 있으니 은퇴 후 걱정이 없겠지?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은퇴 후에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공무원 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완벽히 보장될까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의 현실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진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의 구조와 현실.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퇴직 전 평균 소득의 약 6,070%를 연금으로 받는 구조인데 최근 들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점점 삭감되고 있습니다. 한때 공무원 연금이 노후 걱정 없는 황금 티켓으로 불렸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야기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글쎄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물가 상승, 기대 수명 증가, 의료비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요소가 연금 수령액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례 1. 30년 경력 교사의 은퇴 후 고민. 50대 후반에 은퇴한 박 선생님은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평생 공무원 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퇴직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생활을 시작하니 예상보다 빠듯했습니다. 월세 7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 60만 원에 나머지는 의료비와 경조사비로 빠져나가면서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60대 초반부터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추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안 된다는 말을 몸소 느꼈다고 합니다. 3. 사례 2. 사무직 공무원의 자녀 교육비 부담.
이모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60대 초반의 공무원입니다. 그는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때문에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며 부족한 자금을 메우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버티기 힘들다며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강조합니다. 이 씨의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학자금 대출이나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했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4. 사례 3. 부모 봉양까지 책임지는 공무원의 은퇴. 한편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 과장님은 부모님의 요양비 때문에 연금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돌봄 비용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본인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퇴직 전부터 준비한 소규모 임대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지만 이 역시 유지비와 세금 부담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나만의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가족의 필요를 고려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 공무원 연금의 진실 과연 충분한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 연금은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부양, 자녀 교육, 의료비와 같은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6.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은퇴 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 소규모 임대업,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으로 연금 외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던 60대 한 공무원은 퇴직 후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매달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의 효율적인 관리.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차량을 중고차로 교체하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다니며 소비를 조절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건강관리와 보험 준비. 의료비 부담은 은퇴 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대비해 건강관리와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7. 마무리하며. 공무원 연금이 은퇴 후의 안전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박 선생님, 이모 씨, 김 과장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연금 외에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연금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만의 은퇴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공무원 연금만 믿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님을 오늘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공무원 연금이 한때 노후 보장의 황금 열쇠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생활 안정성.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직업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노후 생활의 변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현실과 더불어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핵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의 한계 보장성과 변화. 공무원 연금이 여전히 매력적인 혜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공무원 연금의 구조가 점점 변경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퇴직한 공무원은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면 지금은 근속 기간과 직급에 따라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로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은퇴 후 물가 상승률은 연금 지급액 인상률보다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현재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있다고 합시다. 물가 상승률이
3%라면 10년 뒤에는 같은 금액으로 지금의 70% 수준의 소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꾸리기에 점점 부족해지는 구조라는 것이죠. 2. 공무원 연금의 현실을 체감하는 사례. 은퇴자들이 겪는 공무원 연금의 현실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으로는 부족한 의료비. 퇴직 후 심혈관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매달 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요양병원비 외에도 공과금과 생필품 비용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는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건강 문제가 생기니 순식간에 재정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사례 2. 자녀 교육비 부담. B씨는 지방에서 퇴직한 공무원으로 연금으로 매달 22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두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때문에 연금의 절반 이상이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결국 B씨는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사례 3. 부모 봉양 문제. C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대 노모의 요양 병원비로 매달 120만 원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생활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연금만으로는 부모님 봉양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퇴직 전 임대 사업을 준비했던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3. 공무원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위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자녀와 부모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 문제나 가족의 요구로 인해 지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물가 상승, 사회적 변화, 연금 삭감 등 외부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4. 공무원 연금을 보완할 전략.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마련.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소규모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온라인 강의, 컨설팅,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생활비 최적화. 은퇴 후에는 가급적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무원 출신의 D씨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작은 도시로 이사하며 생활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없애고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식비를 절약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건강관리와 보험 활용. 건강은 은퇴 후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건강관리와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4. 퇴직 전 재테크 계획. 퇴직 전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소득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소액의 고위험 투자 상품을 병행하여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은퇴 준비는 더 이상 60대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대부터 적극적으로 연금 외의 대안을 마련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믿고 안심하기에는 노후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 공무원 출신 은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6. 결론. 공무원 연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 연금은 분명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에만 의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이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연금 외의 대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시작일 뿐 진짜 노후 준비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60세가 된 김영수 씨가 명가 퇴직하던 날 회사 동료들은 박수를 쳐주며 그렇게 말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68세부터 받을 수 있다며 다들 이제부터 인생 이막이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영수 씨는 새벽 4시 반에 마트로 출근하는 일용직이 되어 있었다.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퇴직금은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 의료비로 이미 바닥이 났다. 그렇게 그의 은퇴 후 삶은 시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쟁이었다. 이건 결코 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860만 명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삶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금 받아도 부족한 이유,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에 기대를 겁니다. 퇴직하면 매달 연금이 나오니 어찌 되었든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9만 원에 불과하고 여성은 그보다 훨씬 적은 39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임대료, 식비, 약값 등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한 달을 버티는 것도 벅찹니다. 사례 1. 교사 출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64세 여성의 현실. 이혜숙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퇴직한 후 매달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드는 돈만 50만 원, 요양 간병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어 결국 이 씨는 마트 계산대에 다시 섰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줄은 몰랐어요. 사례 2. 월세 45만 원, 전기요금만 20만 원 66세 자영업자 부부의 고백. 정인수 씨 부부는 50대 중반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폐업 이후 수입은 끊기고 생활비는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두 사람 합쳐 110만 원, 하지만 월세 45만 원, 전기가스요금, 통신비만 해도 벌써 70만 원을 넘깁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배달 대행 알바합니다. 아내는 콜센터 단기직 알아보고 있고요. 정 씨는 인터뷰 끝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례 3. 대기업 출신 58세, 택배 분류 알바 중 은퇴는 사치가 된 시대. 유명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채우고 퇴직한 박정훈 씨는 퇴직 당시만 해도 자신이 은퇴 실패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유학비, 주택 대출 상환, 노모 병원비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모든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배 분류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소형차로 대리운전 알바까지 병행 중입니다. 몸이 힘든 건 참겠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건 쉽지 않더군요. 당신의 노후 준비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끊기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퇴직 이후에도 계속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즉 임대 수익, 소액 자영업,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 혹은 작은 투자 수익이라도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없다면 일하다 죽는 노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 설계가 필수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최소 2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 연금 금융 배당,
연금 소액 온라인 수입 등 최소 2개 이상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지출 통제력이 수입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소비 습관을 미리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방 고갈됩니다. 노후에도 일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건강, 지식, 기술을 꾸준히 관리하고 최소한의 노동 수익은 남겨두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지옥 같은 생존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내 노후의 미래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통장에는 매달 흐르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현금 흐름 제로의 충격을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딱한 이론보다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9만 원, 여성은 그보다 적은 39만 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약 130만 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이건 기초생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기본 보조수단일 뿐 주수 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은퇴 전에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5060대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소액 배당 투자. 실제 사례 60세 은퇴 후 자녀 학비 부담에서 해방된 김정환 씨는 1억 원을 고배당 주식과 리츠 REITS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5%, 매달 평균 4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확보했죠. 핵심 팁: 삼성 FL리츠, 맥쿼리 인프라, KT&G 같은 연 46% 배당률의 안정적인 종목부터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주의사항: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면 안 됩니다. 목적은 매달 배당이라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방법 2. 온라인 소규모 사업 1인 미디어,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등. 실제 사례 58세 여성 박모 씨는 블로그에 건강 관련 글을 올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건강식품을 추천하면서 월 2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니 1년 만에 월 50만 원대로 늘었고요. 핵심 팁: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경험이 없어도 본인의 삶 기능, 건강관리, 절약 노하우 등을 주제로 시작해보세요. 글을 잘 쓰지 않아도 진정성만 있으면 수익이 생깁니다. 주의사항: 초기에 큰 돈 벌 생각은 버리세요.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작은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자산이 됩니다. 방법 3. 은퇴 후에도 가능한 소일거리 5. 시니어 파트타임. 실제 사례 62세 남성 이 씨는 자격증을 따서 주택관리보조원으로 주 3일 근무, 월 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큰 노동 강도가 아니라 건강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해요. 추천 직종: 공동주택 관리인, 도서관 사서 보조, 시니어 택배, 실버케어 도우미, 공공근로 등. 핵심 팁: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단, 포함나 워크넷을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고령자 친화 일자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사전 교육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준비 시간을 고려하세요. 3.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건강과 지출 관리. 건강은 노후 현금 흐름의 기초 체력입니다. 아무리 수익원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흔한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은 치료 기간도 길고 지출도 큽니다. 실천 팁: 매주 3회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소식만 꾸준히 해도 건강 유지 가능성은 급상승합니다. 씀씀이는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은퇴 후 고정비를 확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가족 결합, 알뜰폰으로 월 10만 원 이상 절약, 자동차 유지비, 경차로 전환 또는 차량 공유, 식비 외식 줄이고
공동체 급식 활용, 전기세 에너지 효율 개선 등만 해도 월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은퇴는 소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 통제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4. 전문가가 강조하는 노후 생존의 3대 전략. 국민연금 전략. 연금은 기본 바닥 자금입니다. 여기에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수단 12개 이상을 꼭 붙이세요. 자기 몸값 유지 전략. 건강기술 자격증, 온라인 역량이 있어야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 전환 전략. 은퇴 후에도 현역 때 쓰던 방식으로 소비하면 금세 바닥납니다. 은퇴는 소비를 줄이는 생활 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래 3가지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항목별로 적어보기. 내가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무엇인지 리스트로 정리하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7일 안에 실행해보기. 한 번의 거대한 도약보다 작은 실천이 노후 생존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노후는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